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첫 번째 시간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느낌일까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또 멋있습니다. 아, 젠틀하세요. 예. 워낙 잘생기셨지만 네. 오늘따라 약간 반갑습니다. 예, 꼭 어디 갔다 오신 사람처럼. 네, 꼭 신경 쓰고 어디 어디 메이크업 나오신 받으신 거. 사람처럼. 그렇죠. 예. 아니, 뭐 이렇게 만져주는 데가 있죠. 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꼭 해야 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네. 예, 꼭 어디 좋은 데 갔다 오신 사람처럼. 알겠습니다. 오늘 좀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방송만 세 네, 번째 뭐. 가는데 오늘. 이제 장희성 지점장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네, 하루에 뭐 방송 3개면 거의 예, 대한민국 그냥 휘젓고 계신 거죠. 채널만 틀면 다 장희성 지점장님 나오셔가지고. 월요일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시장도 좋았고 중국 시장도 좋았고 뭐 일단 왜 좋았는지 그거부터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좀 제가 여기저기 불려다닌 게 예. 어제 바이든이 사우디를 갔는데 뭐 빈손이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도 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그 금요일장부터 미국장부터 좋았잖아요. 물론 최근에 미국 시장 보시면 나스닥 보시면 수요일날 그 저 CPI 쇼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자꾸 들어올리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계속적으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좀 빠졌다 시작해도 이게 상승 반전 못 시켜도 크게 양봉으로 마감하고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날 좀 크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좋게 해석을 한 겁니다. 뭐냐면 경기는 아직 버티고 있는데 물가가 떨어질 기미가 보인다. 이게 지금 베스트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시장이 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들어올리면서 약간 말씀하셨던 썸머렐리 가능성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어쨌든 시장을 그 좌지우지한 두 가지 보자고요. 경기랑 물가. 근데 자, 경기가 아직 버티고 있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기미가 보여. 이게 베스트죠. 예. 그죠? 만약에 그 물가가 빠지더라도 경기가 무너지고 나서 물가가 빠지면 예. 너무 아쉽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그건 아쉬울 예. 거예요. 그런데 경기는 버티는데 물가가 안 빠져. 이거는 두렵습니다. 그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렵죠. 근데 경기도 무너지는데 물가도 안 빠져.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버티는 그런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하나씩 좀 보자고요. 네. 일단에 6월에 소매 판매가 금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전월비 1% 증가로 나왔어요. 네. 이게 그 5월 지표는 마이너스 0.1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상이 플러스 0.8보다도 잘 나왔고 전월에 마이너스를 극복하고 플러스가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경기 침체가 되면서 미국은 소비가 70%인 나라니 소비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봤지만 소비가 생각보다 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비로도 한 8.42%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21년부터 해서 이제 22년 초까지 다 두 자릿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소비가 폭발했으니까. 예. 그 기저 효과에서도 또 플러스 8%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는 소비가 좋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무엇보다 적당히 좋았다. 중요한 건 적당히 좋아야 돼요. 왜 적당히 좋아야 돼요? 예. 일단 나쁘면 뭐라고 봐요, 사람들이? 그 소매 판매가 나쁘면 경기 침체다. 너무 좋으면 뭐라고 봐요? 와, 이거 1% 올려도 되겠네. 예. 그죠? 근데 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미약하게나마 마이너스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1% 소매가 늘었지만 물가가 몇 프로 올랐죠? 6월에 1.3% MOM 그쵸? 예. 전월비로 올랐으니까 약간 그리고 전년비로는 9.1% 물가가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매가 한 8.4% 증가했으면 약간 마이너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약간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물가 상승률 정도를 쫓아가는 소비는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소매 판매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월에 이제 아마 밤 11시였을 겁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죠. 네. 51.1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월이 50.00이었고요. 예상이 49.9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상치보다 딱 맞춰서 거의 딱 맞춰서 왔네요. 예. 예, 뭐 전월보다 훨씬 더 51.1이 나왔으니까 예, 그러네요. 그죠? 예. 잘 나왔죠. 근데 심리가 개선됐어요. 왜 뭐 때문에 개선됐을까요? 유가 빠지니까 그죠? 예, 유가 빠지니까. 그런데요, 51.1이 나왔는데 이거는 절대치는 너무 낮습니다. 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기준이 50일까요? 우리가 뭐 ISM 이런 거 보면은 50을 기준으로 0에서 100까지 보잖아요. 이거 기준이
얼마일까요? 보통 뭐 50 이렇게 보지 않나요? 아닌가? 예. 요건 100이죠. 요거 아, 100. 기준이 요건 100. 기준이 100이요. 기준이 100인데 예. 51.1이 나왔으니까 예. 전월 50이니까 너무 절대치는 낮은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을 잘 못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100의 기준이 뭐냐? 이거는 1964년 12월의 지수를 100으로 놓고 봅니다. 1964년이라고 보면 미국의 초호황기, 그죠? 70년대 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뭐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100을 좀 못 넘는 경향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51.1은 100의 기준이라면 너무 낮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있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죠. 약간 좀 TMI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역시나 기준이 100인데요. 기준이 1985년의 평균치를 100으로 놓고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0을 넘어요. 85년도가 이제 막 그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예. 조금 그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도 최근에는 100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유가가 좀 빠져주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7월의 지표예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예비치가 발표가 되고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가가 좀 빠져주니까 7월에 그 심리 지표가 조금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야 유가만 빠지면 만사 형통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더 봅시다. 이게 그러면서 미시간대에서는 이제 예상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또 조사를 하죠. 소비자들의 기대 물가 조사를 합니다. 1년 소비자 기대 물가가요. 이제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난달에 5.3%였는데 5.2%로 나왔어요.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이게 조금 좋은 그 지표라고 해석들 하시던데 3년 이 3.1%에서 2.8%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5년인가? 제가 잘못 써온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혹시 아시는 분 좀 댓글로 좀 바로 잡아주시고. 근데 이 2.8%는 작년 10월 이후로 처음 보는 수치인 겁니다. 장기 인플레이션도 결국에는 계속 오른다라고 보다가 떨어지는 걸로 나온 건데 왜 그러냐면요. 6월에 이게 둘째 주 금요일 날 예비치,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확정치가 나오는데 6월에 둘째 주 금요일 날 6월 그 소비자 기대 물가 예비치가 나올 때 이게 3.3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깜짝 놀래킨 겁니다. 그래서 파월이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사람들 놀래켰던 거. 물론 6월의 마지막 주의 확정치가 3.1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랬으나 이제 3.3이 나면서 놀래켰던 건데 이번에 2.8이 나왔고요. 근데 소비자 기대 물가가 왜 떨어졌을까요? 소비자 기대 물가. 이것도 7월 조사예요. 7월 조사. 예. 왜 떨어졌을까요? 유가. 그러니까 다 유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유가가 개솔린 되는 거죠. 가격이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니까 개솔린이 떨어지니까 휘발유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게 경기가 아직까지 조금 버티고 있다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온 상황에서 이게 금요일 날 9시 반에 나왔죠. 글로벌 라이브 하고 있을 동안 나왔을 거예요. 밤 11시, 우리 시각으로 11시에 기대 인플레이션 떨어지네. 경기는 버티고 있고 물가가 빠질 기미들이 보이고 있으니 네. 증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가상자산 시장도 물론 이더리움은 보니까 2.0이 뭐 9월 19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한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셀시우스나 이런 애들이 다 파산했죠. 이미 파산할 애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청산 마지막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몇 년 동안 아주 과거에 어르신들은 아시는 깡통 계좌 대정리 뭐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거품을 싹 다 걷어내고. 그러니까 거품은 아니죠. 밑에서 거품은 그래요? 아닌데 거품은 아니고. 마지막 예. 그 부실한 매물들 친구들. 그냥 다 완전히 그걸로 다 완전 받아먹는 모르겠습니다. 또 부실화된 애들이 나오면 걔들을 위한 또 그런 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증시 주식 시장도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금요일장 올랐고 오늘 아시아 시장,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선물도 좋죠. 선물도 뭐 나스닥 1%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그래도 뭐
이런 약간 좋은 뉴스가 있으니까요. 네. 예, 조금씩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지금. 그래서 그런 지표를 계속 확인을 해야죠. 경기가 버티는 지표 버티냐. 플러스 물가가 안정이 되냐. 안정이 되는 뉴스 두 가지가 더해졌을 때 예, 가장 폭발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바이든 빈살만 뭐 이 부분에 관심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안 좋은 뉴스가 사실 실제로 나왔어요. 실제 뭐 다 빈손이다. 그러니까요. 뭐 바보다. 예. 뭐 왜 갔냐. 증산합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그러면서 논의는 한 거냐. 그죠? 예. 그래서 별의별 얘기들이 있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빈손이었을까요? 아니죠. 뭐, 그죠? 예, 뭐 있겠죠. 빈손이었으면 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외교를 우리가 너무 예.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외교는 정상 외교는 뭐라고요? 실무진이 다 정해놓고 악수하러 가는 겁니다. 악수하러. 근데 제가 외교라는 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미국이 사실 이것저것 많이 줬어요. 근데 증산을 못 받아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외교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바보, 진짜 바보죠 그러면. 막 퍼주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걸 주지 않았습니다. 빈살만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았죠. 주먹 악수를 했죠 일단. 예. 요거 주먹 부딪혔죠. 이거 악수 안 했죠. 그리고 그 회담에서 당신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빈살만은 나는 책임이 없고 책임자들은 처벌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기자회견에서도 나는 여전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바이든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진 않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을 주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회담이 끝나서 왜 보도가 그렇게 나오냐면 회담이 끝나자마자 사우디가 우리가 얼만큼 증산하겠습니다라는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우디의 외무장관은 증산은 그런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서 오펙 플러스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회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 원론적이고 무미건조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적이거나 뭐 히스테리 무슨 지정학적 이런 걸로 인해서 증산을 결정하지 않는다. 너무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서 와, 안 했나 보다라고 한 건데 자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증산 합의를 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는 모르죠. 그들만 알죠. 만약에 했다고 쳐볼게요. 그거를 사우디가 그날 우리로 치면 금요일 날 밤이죠. 그날 발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얼만큼 증산할 겁니다라고 발표할 수 있나요? 했더라도 합의를 했더라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못하죠. 했더라도 발표 못하죠. 왜? 지금 사우디를 포함한 여러 그 관련 국가들은 예. 오펙 그리고 오펙 플러스 오펙의 13개 나라들 그리고 비오펙 중에 10개 합쳐서 오펙 플러스 아닙니까? 오펙 네네. 플러스에는 오펙 13개 나라 중에 10개만 참여한다고 하지만 그럼 그 나라들이 생산량을 정하는 거는 오펙 플러스라고는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아무리 사우디가 대장이라고 해도 오펙 플러스 회의도 아닌데 우리는 얼마큼 증산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해요. 결정이 됐어도. 그래서 사우디는 계속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고 무미건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은 자꾸 힌트를 흘리고 있죠. 수주 내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오펙 플러스가 딱 3주 후에 열린단 말입니다. 예.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좋은 합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흘리고 있는 거라서 예. 저는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었으면 말이 안 되는 외교인 거죠. 단편적으로 발표가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빈살만도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최대 생산 능력인 1,300만 배럴까지의 증산 스케줄을 갖고 있는데 뭘 더 어쩌라는 거냐. 처음에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사우디의 최대 생산 능력을 1,200만 배럴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빈살만이 1,300만 배럴로 해서 뭐지? 했는데 당사 요거 이진호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보니까 1,200만 배럴이 맞고 거기서 100만 배럴은 지금 추가적으로 증산 투자를 하고 있는 그건데 그 빈살만 얘기도 맞아요. 우리가 증산 스케줄 다 갖고 있어. 근데 증산을 요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뭡니까? 그냥 요렇게 하라는 거죠. 요렇게 한 번에. 그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증산이니까 그게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자, 외교는 이제 기브 앤 테이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증산을 과연 할까 합의가 있을까는 뭘 보면 될까요? 미국이 어떤 선물을 주고 왔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네. 얻은 것도 없이 선물을 주고 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죠? 최강 대국인 미국이 그죠? 아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막 도와주러 간 것도 아니고 사우디한테 그럴 리는 없는 거라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동성명에서 큰 틀의 주제가 두 개가 있었어요. 에너지 시장 안정 그리고 이란 핵무기 추구 저지.
에너지 시장 안정이라는 게 공동성명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논의가 있었다는 거고 모종의 합의는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란 핵무기 추구 저지는 이래서 공동성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이 미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균형 잡힌 글로벌 오일 시장을 지원하겠다는 사우디의 약속을 환영한다. 이게 뭡니까? 에둘러 말했지만, 그죠? 필요시 증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 이란 핵무기 추구 저지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원래는 가시꼬지 때문에 바이든이 그 빈살만과 틀어지고 사우디랑 멀어졌었죠. 그러면서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시도를 했었었죠. 근데 다시 사우디로 돌아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란 핵 합의는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우디의 안보와 영토 방위를 지원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영토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확인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다시 군사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 해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미국은 사우디의 모든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언제쯤에 방어용 무기는 수출을 허용하는 걸로 바꿨어요. 예. 근데 최근에 뉴스 흐름들을 보면 이제 공격용 무기도 다시 팔 것 같다. 그리고 군사 지원을 다시 시작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지금 후티 반군하고 싸우느라 무기가 많이 필요해요. 사우디는 계속 사우디 연합군이 후티 반군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한테 큰 선물을 안겼고요. 또 하나는 이게 18개 분야의 협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했어요. 보면 뭐 우주, 보건, 투자, 방산,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분야인데요. 이건 뭐냐면 사우디가 진짜 필요한 거는 그런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지금 무기 원조 이런 무기 수출 이런 것도 있지만 언젠가는 탈석유 시대에 살아남아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석유 말고 뭔가 첨단 기술을 좀 받아서 산업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방산, 우주, 그죠? 보건, 신재생까지 해서 그거를 미국의 첨단 기술을 좀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뭐 오일에 대해서 요즘에 유가가 너무 많이 또 급증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봤는데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일을 또 증산하는 나라고 러시아가 이제 생산하는데 걔네들은 쓰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1,100만 배럴? 더 미국은 더 생산해요. 1,400, 1,500 정도. 아, 그래요? 생산해. 예. 근데 그게 하루에 쓰는 양이 2천만 배럴을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러시아는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배럴을 하면 쓰는 양이 뭐 한 350만 배럴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또 비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미국 이제 사우디의 어떤 증산 양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좀 예민하게 구는. 예, 왜냐면은 이게 다 수입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을. 그러니까 사우디가 최대 수출국입니다. 생산량 3위, 수출 1위인 거죠. 왜냐면 자기들이 쓰는 게 많지 않으니까. 예. 근데 오늘 뭐 1,300만 배럴을 증산 계획이 이미 있다. 이게 뭔가 수치가 미국의 어떤 이런 부분하고 좀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그 오펙 그 플러스 말고 전 세계 한 생산과 소비가 한 1억 배럴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펙이 담당하는 게 지금 한 3천만 배럴 정도 되는데 오펙 13개 플러스 빼고 러시아랑 멕시코 이런 애들 빼고 지금 지난달에 오펙 13개 나라가 2,87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럼 오펙 13개 국가가 최대 생산했을 때가 언제냐? 한 2018, 19년 정도에 3,200만 배럴까지 생산을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만 300만 배럴 정도. 그 뭐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애들이겠죠. 사우디 합쳐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우디뿐만 아니라 증산 여력은 있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우디가 당장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펙 플러스 회의 언제냐 8월 3일 날 열립니다. 그때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뭐가 안 나오면은 이제 8월 3일. 예, 좀 창피하게 되는 건데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합의가 안 돼서 이미 뭐 불발된 거여서 그러면 사실 진짜 미국은 바보 외교를 한 거고 아니면 그 전에 유가가 빠지면 그런 옵션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유가가 어느 수준 이하로 빠지면 굳이 증산 발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입장에서는 사우디에 줄 수 있는 건 많이 챙겨서 갔네요. 많이 줬어요. 가장 중요한 빈살만이 원하는 그것만 안 준 거지. 다른 거 많이 줬어요. 근데 받아오는 게 없다?
말도 안 되는. 그게 무슨 외교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저울의 균형은 맞아야죠, 당연히. 예. 모든 외교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유가를 볼 때 다 뭐만 보고 있습니까? 공급, 그죠? 사우디, 러시아.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가 보복성 감산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모든 게 러시아가 보복성 감산하면 유가 상한제 지금 내일 옐런 재무장관 오죠? 대북 제재, 대러 제재 얘기하러 옵니다. 네. 근데 대북 제재는 뭐 뻔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대북 제재래요. 근데 대러 제재에선 유가 상한제 한국도 동참해라 이건데 예. 우리는 사실 뭐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안 쓰긴 합니다만 러시아산 원유를 40에서 60달러 이상 받지 말자는 게 이제 원유 상한제인데 그러면은 러시아가 나 삐져갖고 나 이제 생산 그러니까요. 안 해 이래버리면은 그게 JP모건의 전망 아닙니까? 예. 300만 배럴 감산하면 190달러, 500만 배럴 감산하면 380달러 아닙니까? 그게 벌어지면 그건데 예. 지금 이미 그 풀로 생산해가지고 인도랑 중국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감산을 왜냐면 지금 동맹국들이 사주고 있는데 걔네가 손 벌리고 있는데 걔네한테 기름 안 줄 거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이슈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천연가스 이슈는 또 다른 이슈긴 한데 그건 좀 오늘 이거 다 말을 못할 것 같고 예. 자 수요를 보자 이거 수요 우리가 공급만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분이 트위터에 고유가로 인한 수요 파괴에 대한 글을 올리셨어요. 그게 너무 눈에 휙 들어와가지고 제가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드라이빙 시즌인데 미국의 가솔린 수요가 일 900만 배럴이 무너진 거는 엄청난 문제다.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 정보청 홈페이지에 가면 미국의 가솔린 휘발유 수요 데이터가 차트로 나와 있는데요. 7월 8일 날 데이터를 보니까 일 806만 배럴의 수요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같은 날짜인 7월 9일에는 928만 배럴이었어요. 너무너무 차이가 크죠. 그래서 예. 여기서는 4주 평균치도 올려놓습니다. 에너지 정보청에서. 네. 7월 8일 4주 평균치는 872만 배럴인데 작년 동기간은 948만 배럴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7월 첫 주에 수요가 위로 향하는데 이번에는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게 그런데도 더 문제는 뭐냐면 7월 13일 날 발표한 주간 가솔린 재고는 582만 배럴이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 주간 가솔린 재고 발표를 하면요. 열에 8번은 재고가 감소를 했어요. 계속 재고는 감소했습니다. 부족하니까. 근데 예. 582만 배럴이면 굉장히 큰 그렇죠. 수치가 예. 증가를 했고요. 이게 일시적인 영향인지는 봐야겠지만 수요 파괴라는 게 뭐냐. 수요 파괴는 이겁니다. 수요 둔화는 조금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주 2, 3회 정도만 자동차로 출근을 해야겠다가 수요 둔화인데 수요 파괴는 아예 집에 차 놓고 무조건 나는 전철 타고 다녀야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는 수요 파괴죠. 그죠? 그래서 여행 가는 것도 다 취소하고 그렇죠. 이게 수요 파괴죠. 예. 그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기름값 이렇게 비싼데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제 아마 사실 아침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차로 출근하는데 덜 밀려요, 확실히. 아침에 덜 밀립니다. 이런 것들이 수요에 대한 것들이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유가를 보면서. 예. 그래서 그런 사우디 증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요도 너무 비싸면 안 쓴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경제 상식이 지금 좀 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유가는 그렇게 보면 사실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유가만 빠지면 물론 에너지주 투자하신 분들은 가슴이 아프겠지만 예. 100분 중에 한두 분 빼고 나머지는 다 모든 자산이 반사형통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가가 아직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자세하게 또 유가까지 파서 또 알려주신 미래세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